네, 오늘의 정치권에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모시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21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데 아직까지 여야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의 분위기를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들과 함께 임시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임기가 개시되었음에도 또다시 과거에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연되는 것을 민주당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법을 내세워서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소위 인해 전술로서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비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내치는 구두선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원내대표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이 말만 보고 봤을 때는 기선을 제압하려는 여당과 기선을 제압당하지 않으려는 야당의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게 날이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혹자들은 이전에 국회들의 어떤 원구성 상황에서의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날이 서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의 상황들. 평균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하는데 41.4일인가 걸렸다 그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13대부터 20대까지. 네. 예. 그거 올바르지 않은 거죠.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누가 어느 정당이 더 명분에 앞서느냐, 국민적 명분에 여론에 앞서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그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라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상임위 구성에 있어서는 법사위 예결위 관계 부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그건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하고 일단 열어야죠. 왜 또 열어냐 하면은 지금 이번에 국회 상황은 이전 국회하고 다르다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문제가 있고, 오늘도 그 당정 협의를 했지만은 3차 추경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국무회의 통과한 다음에 4일날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루가 급하다라는 부분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열어서 의장단 구성하고, 원구성은 또 새로운 국회의장이 뽑히면 지금 박병수 의장이 되는 걸로 거의가 되는데, 그러면 국회의장이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을 서로 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일날 의장단 선출해서 열고, 그 다음에 또 상위 구성은 그 다음에 넥스트 문제로 돌리는 것이 순차적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은 의장단 선출을 놓고서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은 의장단 선출에 대한 것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돼 있는 모양새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거기서 법사위나 예결위 같은 게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어떤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경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 일단 이제 그 여당에서는 이제 법대로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대로라는 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법대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법 제5조에 의하면은 첫 번째 총선 이후에 첫 번째 열리는 회의는 시작된 날부터 일주일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연히 방금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의장 선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상임위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그로부터 5일 이내예요. 또 네. 이것도 법에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국회의장 선출했으면 5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해야 돼요. 문제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핵심은 뭐냐면 국회의장 선출하는 건 전혀 이견이 없어요. 상임위원장 배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승자 독식체제입니다. 예. 무슨 한석만 얻으면 다 상임위에서 다 가져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석 비율을 배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냉정하게 따지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대 국회 때부터 이제 물론 여소야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그 이후부터 하나의 관례로 내려오는 것이
의석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한다는 것이 지금 30년간을 이끌어온 하나의 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관행을 무시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과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그것 때문에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41점 몇일 걸렸다고 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지금 민주당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이제 180석 거대 여당이 되니까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지금의 이 엄중한 코로나 이 팬데믹 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에 따라 가지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통해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이렇게 봐요. 저 같으면은 좋다. 예결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건 또 예결위 같은 경우에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동 부의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결위원장을 야당이 가냐 여당이 가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양보하고 다만 이제 법사위원장 이제 문제인데 법사위원장은 이제 야당에게 이제 좀 양보한다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합의점을 저는 가져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이거 제 예측이 개인적 예측입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여야 간의 이견이 크게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물론 법 중요하죠. 법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내려왔던 국회 관행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국회 관행을 중요한 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협치를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의석 비율로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또 21대 국회를 맞이하는 여야 간의 또 국민의 바람을 보여주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어떤 식으로 여야가 배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면은 3차 추경철이 급한데 이것도 함께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지금 국회 빨리 여는 걸 원한다고 보여져요. 예. 두 정당이 협상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빨리 국회를 열어서 정상화시키고 진짜 20대 국회처럼 뭐 싸움만 하고 통과 안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일단 국회를 열어서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마 국민들 좀 관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국회의장단 빨리 뽑아라 먼저. 그다음에 5일 이내라 그랬는데 그건 뭐 7일, 10일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추경 문제도 굉장히 급한 거죠, 이거는. 네. 지금 3차 추경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 기간 산업이라든가 국가를 바치고 있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측면이 더 크잖아요, 실제로. 그러면서 일자리를 같이 고용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하루 빨리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측면이 같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 핵심은 이제 법사위인데요.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법사위는 야당이 가서 견제해야 된다. 근데 여야가 바뀌건 어떻든 간에 법사위가 항상 발목을 잡았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당에서는 박영순 법사위원장 할 때 굉장히 발목 잡지 않았어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 올바른 관행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통용할 수 있겠지만은 그릇된 거였잖아요. 그거는요. 민주당이 그 전에 그릇된 거였어요. 뭐 인정하면 더 쉽겠죠 협상이. 그러니까 이 법사위 상임위에서 다 이미 합의해서 올라온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체계 심사라는 문제를 갖고서 홀딩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야 원내대표 교섭할 때 싹 가져가서 주고 말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회의 통과가 안 되고 민생 법안들이 계속 계류했단 말이죠. 그럼 이건 고쳐야죠. 이거는 고쳐서 예를 들면은 그런 자꾸 체계 심사라는 전문성이라든가 실무성은 넘기고 법사위 고유 권한 가지고 그래서 뭐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국회 정상적인 운영을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럼 여야가 바뀌어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고쳐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통합당은 좀 더 노른자의 상임위들 있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꼭 법사위만 가져야 견제하는 건가요? 그건 제가 봤을 땐 그릇된 견제다. 그릇된 견제를 빨리 깨고 대안적인 견제하는 것이 예를 들면 통합당도 이번에 선거에서 나온 민심의 결과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오늘 국회에 처음 출근하면서 의정 활동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윤 의원이 임기 이제 시작하는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죠.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늦게나마라도 예? 적어도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소속해 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책임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논할 수 있을 뿐이고 현재로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윤미향 본인의 인권도 사법적 절차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금요일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기자회견이 윤미향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어 기자회견에서 근거 자료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로 받은 후원금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게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 어쨌든 당내에서조차 계속해서 이견이 나온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경수 부대변인께 먼저 좀 의견을 여쭙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 사안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그 28일 날 29일 날 이제 그 윤미향 의원께서 이제 그 기자회견 하셨어요. 지금 여당의 이제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의혹은 상당히 해소했다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이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오히려 의혹이 조금 더 쌓인 것 같아요. 왜래?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을 갖다가 본인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느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야 저럴 수가 있나는 게 있어요.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는 저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30만 원 받았고 50만 원 받았고 해서 거기서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통장에 3억 2천만 원 있고 딸내미 통장에 1,500만 원 있습니다. 야, 저는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받았을 때도 그렇게 저축 못했거든요. 정말 천하의 저축의 귀재인지 아니면은 재테크의 귀재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집단 탈북한 분들 계시죠. 유경 식당인가요? 거긴 지배인이 이제 뭐라 했냐면 우리를 갖다가 안성 쉼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라고 우리 권유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충돌됐어요. 충돌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나오자마자 유경식당 허지배인이 다시 얘기했거든요.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 국회의원 신분이시잖아요. 의원 신분이신 분이 탈북하신 분들 다시 부로 돌아가랬다고 이렇게 권유했다면 이건 이적행위예요. 이적죄예요. 이적죄.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죠, 이게. 그러면 간단해요. 그때 같이 모여있던 종업원들 있잖아요. 바로 대절하면 딱 나오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먼저 하셨는지. 예를 들어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 얘기예요. 그럼 잊혀질 일인데 본인이 꼭 애썼던 걸 해명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안성쉼터 문제도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싸게 산 겁니다 그랬는데 이건 싸게 산 거는요. 물론 이제 주장하는 바를 얼마든지 또 나중에 입증도 하시겠지만 부동산 가치를 갖다 근데 그 이후에 팔은 게 비슷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더 받았고 팔았으면은 뭐 더 이상 거론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의 절반 가격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라는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김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그건 뭐 검찰에서 나중에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되죠. 적어도 본인이 개인 계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정도는 본인이 개인 계좌니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총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어떻게 썼고 어디에 어떻게 썼고 해가지고 뭐 통장을 이렇게 까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조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볼 때는 의혹만 더 쌓이는 하나도 해석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오히려 치닫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보통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탈북 문제는 그건 좀 논의를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다른 차원에서 얘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김혜영 최고도 얘기했지만은 이 윤미향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또 소명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야당이나 언론에서 지적한 대로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그는 뭐 이해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양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침묵으로 열흘 동안 있던 부분보다는 좀 진전된 결과죠. 그런데 기자회견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 본인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국 검찰 수사에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만약에 그럼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근거 갖고 얘기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럼 지금 현재 윤 의원의 소명을 듣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건 뭐 당에서 조치를 하든지 본인이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근거 없이 증폭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정치권에 대한 정쟁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근거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근거 없이 증폭돼서 하는 것은 별로 소비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소비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윤미향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한 문제고 이건 국가적인 문제고 또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정쟁으로 이걸 자꾸만 비화시키는 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그 과거에 우리 국회나 정당이 이 위안부 피해자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았길래 이렇게 그냥 그 갑론을박하는지 그 전에 무슨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 전혀 관심 없었잖아요. 예? 이 민간 단체들이 한 성과가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다 통과됐었어요. 2007년도에 미국 하원이라든가 캐나다, 유로브에.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도 안 했었고 결의안 접근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정쟁적 도구로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치권에서 분명하게 가름을 타고서 얘기하는 단계 수순까지 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저도 이 위안부 이 문제는 자꾸 정치권에서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만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에서 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문제를 정쟁화시킨 게 누구냐면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 회견이 나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바로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친일 세력들이 조장을 했다든지 친일 문제로 이걸 몰고 와버렸어요. 이거를 처음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아닌데 왜 친일 세력을 몰고 가지 하다 보니까 이게 정쟁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검증이 시작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그 위안부 협상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러나 어쨌든 10억 엔이라는 우리나라 돈 약 100억 원가량의 어떤 그 금액이 일본 정부 돈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차츰 정부 차원에서 사죄를 하겠다라고 이런 사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은 피해자하고 협의가 안 됐다래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완전히 꼭 뒤집었어요.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한일 관계 그때부터 이게 급속하게 나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문제를 과연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간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저는 지금의 정부 여당한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정말 풀고 싶다면은 먼저 윤미향 의원에 대한 의혹을 먼저 본인들이 치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걸 우리 거꾸로 친일로 몰고 가고 덮으려고 하고 마치 조국 장관 그 문제처럼 감싸 안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정쟁이 됐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단초를 제공했느냐 그리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미 정쟁화가 되었다는 거는 두 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과연 무엇이 팩트이냐 그리고 어떤 쪽에 손을 들어줘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굉장히 현재로서 굉장히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얘기 좀 해보면 일단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지난주에 정의연 회계 책임자에 대한 2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소환 조사, 참고인 신문 조사가 아니고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고 면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주말 사이에도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5일 개원 전에는 소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검찰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건 전 검찰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은 자칫해서 이게 좀 느슨하게 하거나 아니면 과대하게 되면 검찰 수사가 정치적 논란이 되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현직 국회의원이지만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도 그거는 협조를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사건하고는 상당히 좀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때는 뭐 검찰 개혁이라는 문제가 있고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는 네.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하고 예를 들면 증거나 증인을 내놓는다면 민주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비호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비호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진짜 윤미향 원 얘기대로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밝혀줘야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참에 정인이라든가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논란이 됐잖아요. 예. 검찰의 수사까지 받고 있어요. 이것은 시민운동 하던 분이 특히 이거 상당히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예. 그 부분이 있더라 할더라도 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또 그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느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주제 넘겨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오늘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대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좀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을 갖다가 할 거를 약속을 드리고 네, 보신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 찾아서요. 방명록에다가 진취적으로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비대위 첫 회의에서도 진취적인 정당이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진취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뭐 어떤 의미가 담겼고 앞으로의 뭔가 비대위가 갈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김종인 그 위원장이요. 지난 이제 5월 27일이군요. 강연에서 보수나 진보란 말 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제 뭐 여기서 뭐 저 정책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원래 그 이념이라고 해서는 좌우가 이념이고 보수 진보는 이념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 양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 일정의 이념화된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의미가 충분히 담겨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네이밍에 관한 문제예요. 20대, 30대를 비롯해서 누구나한테 물어봐도 보수는 뭔가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예. 진보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멋있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런가요? 예, 인식의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대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보수보다는 진보가 훨씬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이밍에서 이제 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념적인 어떤 그 함의, 내용적인 것들을 일반 국민들이 잘 인식 못하는 상황에서는 볼 때는 어떤 네이밍에서 지고 들어가니까 보수와 진보란 말 쓰지 말자. 오히려 진취라는 말 쓰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조금 저를 볼 때 일정 부분 좀 이해가 가고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한 거는요. 지난 그 황교안 대표 시절에
수없이 많은 투쟁이 이루어졌지만 그 투쟁 속에서 그 행동으로만 이루어졌지 머리 깎고 가서 뭐 저기 구호 외치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고 이런 건 이루어졌지만 국민들의 진정으로 보수 정치가 의미하고 보수 정치가 왜 국민들한테 훨씬 더 생활에 이익이 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본인들은 했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이 모르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무작정되고 이념을 갖다가 다 파괴하자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와 같은 네이밍 속에서 좀 진취라는 말을 쓰면서도 정확하게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들을 정책화시켜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아마 좀 더 김종인 비대위가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뭐 과제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인 비대위의 이런 가치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변화를 기대한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고 반면에 원조 보수가 반발할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또 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워낙 그 전에 행태를 보면 꽉 잡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다, 지킨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입장을 쭉 관철시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인 위원장이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이 독일에서 공부했어서 그런지 독일 기민당의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과거에 반공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상대방을 좌파로 문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과거의 박정희 때의 권위주의 정권의 그런 가치 체계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예. 김정인 위원장이 내세우는 게 결국 이제 독일 기민당의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데나우 총리가 이제 그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걸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유방임 경제의 혼합 경제. 실용적 의미의 상당히 중도 우파적 정당이었단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콜 총리가 받으면서 뭐 동방 정책을 해서 이제 통일도 이루어가는 이런 업적을 가져왔단 말이죠. 메르켈 총리도 기민당이죠. 대연정을 하고 자민당에 이제 그러한 모델이 있어요. 그렇게 모델로 가면은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예. 반갑고 그리고 민주당과의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예.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일부 진전하는 것인데요. 하여튼 뭐 제가 뭐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독일 기민당의 모델로 해서 우리 보수 세력의 어떤 가치와 행태들을 좀 바꿔 나간다. 예. 그렇다 보면 저는 뭐 환영할 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G7이 G11이 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주요 7개국에서 주요 11개국 그리고 그 11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원래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는데 9월로 연기를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4개국을 정상들이 함께 논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반중국 전선 뭐 구축할 거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일본 언론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주요 7개국에는 G7에는 일본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에서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그런 의도를 G7 내 합의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또 산케이 같은 경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에 한국을 초대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독촉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 기사도 내보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일본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G7에서의 아시아 국가 중에 한 국가였는데 한국이 들어온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G7이 했던 일이라는 것이 뭐 처음에 G5로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영국, 프랑스하고 이제 미국하고 같이 했던 건데 예. 경제적인 관계가 좀 강해요. 유럽과 미국의 어떤 특히 이란 핵무기 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를 같이 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공동 발표문이나 결의문이 나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여튼 우리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결코 뭐 불리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일단 예. 위상이 올라가는 거고 특히 이제 이번에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OECD에서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2%라고 그랬지만 36개국에서 가장 높아요. 네. 예. 그만큼 우리의 국격이 이번에 올라간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저는 중국 관계에 있어서도 불리하다고 얘기하지만은 예. 우리 중국의 우리 대외교 관계에 있어도 또 백그라운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역할이
외교적 역할이 더 내가 보기엔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흘린 거잖아요. 정식으로 우리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인지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겠지만은 좀 해서 예를 들면 그 G11이라는 부분이 뭐 이렇게 규정적이고 어떤 상당히 상호 협력적인 그런 기구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이 예를 들면 아시아 국가에서 일본과 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외교라든가 국격이 올라가는데 전혀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반 중국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 내용이라 뭔가 우리로서는 중국 편에 서기도 어렵고 미국 편에 딱 서기도 어려운 곤란한 상황인 것도 맞지 않습니까? 진위가 무엇이냐, 예. 속내는 무엇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G11 개국 보면요. 전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국가들이에요.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어서 뭐 몇만 명이 지금 뭐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인도, 뭐 러시아 이런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G11이라고 하지만 사실 내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팬데믹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중국, 너희 때문에 사실은 G11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의 명분을 가져가면서 예. 중국을 포위 작전을 하려고 하는 이제 하나의 그 명분 쌓기가 이제 저 10일이라고 보이죠. 예. 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그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위상이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예. 핵심은 뭐냐면은 저거 분명히 만들어 놓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G11 정상들을 모아놓고 얘기할 거예요. 대중국 저기 포위 전술을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팬데믹의 원인이 되는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중국의 배상 책임까지도 물려야 된다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상당히 이제 그런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한국 저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무역협회 통계를 보면은 대중국 교역량이 대미 대유럽보다 훨씬 많거든요. 지금 한 제가 알기로 한 35%에서 한 40%가량이 저기 대중국 교역량인데 과연 그 포션을 저희가 네. 함부로 무시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북방 정책, 북방 정책,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경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정책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게 성공하려면 사실은 중국 협조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G11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정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그 점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저 10일에 들어가는 것이 자체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어쩌면은 걸림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딜레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쌓일 것이다. 난 저렇게 보고 제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예. 저 안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있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있고 러시아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결코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중국 배제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도 유럽에서의 그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도 예를 들면 중국과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국격이 올라가게 되면 중국과의 대외교 또 북한과의 문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입지가 있다.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만 더 높은 위상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자세한 건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